이제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아까 20년 했는데 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도 나오고 IMF 정권도 나오고 저희 한국 근현대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또 질문도 협진 쪽에 되게 관심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의라 생각하지 마시고 유퀴즈 본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그 이제 화려했던 협진 클리닉을 과감히 이제 던져버리시고 테마 빌딩으로 오신 게 이제 2000년대 중반 그때에 대해서 좀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10년을 한마디로 어떻게 이제 키워드를 표현하셨는지.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옮긴 한의원입니다. 그 이전에 한의원은 안 찍었던가 봐요. 그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했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틀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그것을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때가 제 인생의 가장 갈등의 시기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딱 화두가 뭐냐면은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시작하자.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자. 이것이 제 화두였어요. 이것이 병원이든 임상이든 한양바 협진이든 학문이든 모든 것을 처음으로 다 돌아가자. 그래서 한의과 대학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그 시절로 돌아가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거부터 제가 저를 이제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참 가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떳떳한 학문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만일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저는 또 평범한 한의사로 그냥 흘러갔을 겁니다. 제가 이때가 생각하면 이거는 창조를 위한 파괴구나.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변화를 하고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해야 돼요. 자기를 깨지 않으면은 절대 이루어지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후반부 20년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엄청난 고민과 번뇌가 이루어지고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내가 올바로 가는 길이 가는가, 이제 이런 갈등이 많았는데 제가 뿌리라는 단위를 제가 좋아해요. 뿌리, 그 근원. 그래서 뿌리를 찾아가자. 내가 이때가 해왔던 20년을 반추를 하면서 과연 내가 뭘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막 무작위로 한 거야. 막 학교에서 가르쳐 준 대로 후세방, 사상방, 고방 막 해라는 데가 다 있거든요. 근데 결과는 제가 생각했던 결과 안 나오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고 싶다 이런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상처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학도 경험했죠. 한의학은 다 경험했죠. 다 해봤지만은 섭렵을 해봤지만은 내가 원하는 의학을 못 만났던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제 20년 첫 스타트에 2000년대 중반입니다. 지금 요 건물 예쁘죠? 건물이. 저 원래 건축가 지망생이기 때문에 이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로망이 많아요. 저희 집도 되게 예쁘게 지었고 되게 오래됐는데 지금 한 20년 됐거든요. 20년 됐는데도 전혀 손보지 않은데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세련된, 그래서 테마 빌딩으로 딱 내 혼자서 진료하면서 예약 환자만 딱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드디어 20년 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네. 근데 테마 빌딩, 스몰 클린이라고 하기에는 또 이제 일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건물로 옮기시고 굉장히 그 규모를 줄이시면서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하자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임상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뿌리를 찾은 게 이제 상한론이신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여기 와서 이제 뭘 시도를 했냐면은 복진을 했어요. 처음에는 진단의 객관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자질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약징을 또 하면서 또 부작용이 많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한의학의 시원은 상한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한론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상한론을 계속 연구를 하시면서 어쨌든 이제 임상적 적용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시기를 시작하실 때 여기서 내가 못 찾으면 그만두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만 안 두셨으니까 이때 원하시던 임상적 결과를 적용하시면서 만나게 되셨는지. 여러분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첨단의 한양바 협진, 신경과, 그다음에 방사선과 그때 MRI까지 다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그 모델을 하다가 갑자기 2000년 전으로 돌아갔잖아요. 아주 화려한 신기술이 범람하는 시기에
저는 거꾸로 트렌드를 역행해서 뒤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은 한자부터 시작한 거예요. 한자. 이거는 강의 때 이야기했지만 상한론이 어찌됐든 한의학의 뿌리다. 그 다음에 제가 한약만 heb진할 때 인계출감탕을 가지고 제가 경험했잖아요. 경험했고 간간히 그 당시에 한약만 heb진할 때 그때도 환자분이 왔을 때 제가 황한의학, 일본 황한의학을 적용을 했을 때 드라마틱한 상황이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부작용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뭐지? 그러니까 뭔가 상한론에 있다는 거는 느낌상 제가 딱 이거다. 그런데 도대체 상한론을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이게 적용하고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해 이것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2000년 전에 한자하고 지금 한자하고 같을까? 이게 이때 이쪽으로 옮기면서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거의 저는 예약 환자만 딱 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던 거죠.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상한론을 고문자적인 번역을 시도를 한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질문 드리면 한의학의 시원이 이제 상한론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오래된 서적 중에 하나라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이제 일반적인 한의사나 한의대생 입장을 봤을 때 한의학의 뿌리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황제내경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 책 중에서 상한론을 이제 좀 픽하신 이유가 아까 그런 임상적인 효과를 봐서 그거는 앞에서 다 섭렵을 했기 때문에 또 임상적인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황제내경은 양생의학이지 책이지 임상의 의학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보감은 뭔가 편집되어 있는 게 수집해 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상한론은 뭔가 편제가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상한론이 감기를 치료하는 처방으로만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황한의학에서 많이 모티브를 얻었는데 황한의학에서 간혹 상한론 조문을 서양의학적인 해석을 많이 해놨어요. 거기 보면은 자율신경실조증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풀어갈 수 있는 모티브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상한론이 이 한자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자일까? 그런데 그 고문자적으로 풀어보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힌트를 얻은 거죠. 거기에서 임상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고. 근데 이제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 상한론이 한의학의 뿌리고 시운이라는 것도 저희 직감인 것 같아요. 직감은 뭐냐면은 자기 내면의 어떤 지식이 쌓이지 않으면은 그 직감은 올라오지 않아요. 그것도 끊임없이 본인이 공부하고 책을 읽고 해만 직감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직감적으로 상한론이 뭔가 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특히나 혼자 하시긴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그 과정을 좀. 저는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상한론에 대한 고문자를 풀고 강의도 많이 나가고 동국대 강의, 경희대 강의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학회를 이제 만들게 됐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좀 못된 생각을 가지자면 그냥 내 혼자 알고 인상하고 돈 잘 벌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내 혼자 아무리 있죠. 이 임상에서 내가 득세를 하고 뭐 유명세를 타고 해도 제 혼자 볼 수 있는 게 평생 얼마 되겠어요? 한 30만 명?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30만 명만 보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이 한의학은 또 사장됩니다. 이것도 제 계산이에요. 제가 30만 명 보고 100명의 제가 제자와 제가 공감하는 사람이 동료가 만들어지면 3천만 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의학이 크거든요. 크면은 그때는 제가 300명, 3,000명의 위에 있는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혼자 크는 것보다 같이 커줘야 이 의학이 돋보이고 저도 더 돋보일 수 있는 거고. 그런 생각해서 저는 이걸 아낌없이 풀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이 너무 좋은데 못 알아주잖아요. 망고에 오잖아요. 너무 좋은데.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유하고 뭐 학회를 운영하고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100명의 전사를 만들면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역사는. 근데 이게 이상과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결국 사람의 문제더라고. 그래서 시스템을 바꾼 게 한 명의 천재 제자를 만들자. 우리 임재은 제자 하나 만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제2의 제3의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끊임없이 저는 이 상한론을 발견한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제 혼자 가져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은 이 한의학이 전체가 크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꿈꾸던 한의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서양의학에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의학이 만들어지기를 제 혼자 변방에서 부천에 있죠. 아무리 외쳐봐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엄청나게 성공했다 하지만 지금 제 이상은 세계를 이렇게 진출하고 싶은 생각 많아요. 이 의학을 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알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한국조차도 안 알아주니까 이게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지 진짜 이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제 울분이 올라오는 거지 이제. 중략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시기에 노영범 원장님 키워드는 학회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학회에서 느끼셨던 그런 사람과의 문제 말씀하신 건데 그 학회 규모나 이런 게 당시 어느 정도였었고 어떠한 뭐 이런 갈등이 좀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라도 뭐 그거는 뭐 크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원래는 복진과 정통 방제학이라는 책을 제가 이 시기에 출간했어요. 그 전에는 삼분법 방제학이라 해서 이제 냈는데 그때는 제 나름대로 방제학을 이제 후세방, 사상방, 고방을 이제 적재적소에 쓰려고 했는데 그걸 다시 폐기하고 그냥 복진과 정통 방제학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어요. 그것도 서문에 보시면은 그 과정이 다 나와요. 저는 오픈해서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때 복진이라는 부분이 우리 한의학에서 상당히 화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의사들도 복진 하면은 뭔가 진단이 객관화될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에서 많이 집중을 했는데 그 책이 나오면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저는 한의사 대상으로 강의를 잘 안 하거든요.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집어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의대생 위주로만 강의를 했어요. 백지에다가 집어넣기가 더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데 요청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의사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됐어요. 복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뜻이 맞은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때 테마 빌딩에 3층에 강의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서로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학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학회를 하자. 그래서 제가 회장으로 추대가 되고 추대되다 보니까 13년째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치의학회라 했어요. 그 당시에 회원 수가 4,000명 정도가. 그 당시에 춘화학회가 하고 약침하고 3대 메이저거든요. 춘화와 약침은 어떤 측면에서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복진과 정통방제학은 무형의 어떤 기술이잖아요. 그런데도 4,000명이 이제 회원으로 이제 가입된다는 거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나름 그 내부에서 또 암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또 갈등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파가 형성돼요, 파가. 우리나라는 누구 라인 이 파가 참 병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모 대학교에 대학 교수로 갔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6개월 하고 제가 그만뒀어요. 누구 파 이거 이 정치적인 싸움이 학문적인 토론보다는 전부 다 이 정치적인 싸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학회를 통하고 강의를 통해서 저는 뭔가 이 정도면 이제 이거는 거의 끝났다 이제 게임. 이제는 내가 꿈꾸던 이 한의학이 득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뜻이 안 맞아지고 또 갈등이 생기면서 와해가 됐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학회를 통해서 어떤 학문의 완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의학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학회를 가보니까 학회를 폐마하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던 학회의 모습하고 조금은 달랐어요. 그래서 뭔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문을 내고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은 그 자기 어떤 라인 이런 쪽에 많이 매몰된 것을 보고는 조금 아쉬웠죠. 그래서 그냥 홀연히 과감하게 또 던졌죠.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던집니다. 아니다 싶으면 던집니다. 잘. 우리가 파괴를 해야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시 혼자 연구하자. 혼자 연구하고
언젠가는 이 진실이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 임재원 본부장이 기획을 하고 2025년도부터 벤방에 있는데 갑자기 임재원 본부장이 찾아와서 이제 시작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일기 강의하고 또 김해 특강도 강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올해 일성을 가하게 됐습니다. 말이 길었죠. 괜찮습니다. 학회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이 길어지죠. 그래서 협진 클리닉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테마가 학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 아무래도 연구에 몰두하시다 보니까 저술한 서적들도 그때 많이 나오셨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항상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시고 던지고 또 다른 걸 도전하시는 모습을 좀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약을 위해서는 새롭게 던져야 됩니다. 그걸 너무 두려워해요. 우리 한의사분들이.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창조를 위해서는 계획을 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상한론을 가지고 임상에 적용해 보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때가 20년 동안 해왔을 때하고 완전히 이건 다른 거예요. 저는 희열을 느끼고 이거는 내 혼자 알기 너무 힘들다. 이 상한론의 곰자, 제강, 조문 이런 걸 이제 토대로 해서 임상에 적용을 해보니까 제가 원하던 의학을 이제 만난 거죠. 그리고 가시적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라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치료율도 급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던 원인 치료가 된다는 것이 위대한 의학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저 상한론을 어떤 측면에서는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의학에 이거는 정착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학회를 나오신 후에 아쉬운 점? 예, 지금 내가 학회를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참 내가 좋았을 텐데 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장면에서는 제가 빠져주는 게 그 학회를 위할 수도 있고 저는 뭐 명예 고문이고 명예 회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회장이 또 자기 색깔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어떤 측면에서는 회장이 13년간 하니까 있죠. 이것도 권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모 정치인이 그랬다더라고요. 왜 은퇴를 했는데 또 재복귀를 하냐 이러니까 은퇴하자 말자 신문 기자가 한 명도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허탈함, 공허감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죠. 초기에는 아쉬운 점, 섭섭한 점 제가 창립을 했고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그 공허하더라고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힘든 시간이 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어떤 과감한 변화 주지 않은 자리에 연연해하고 이랬으면은 오늘의 이 결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감하게 잘 결정한 것 같고 또 각자 갈 길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그 학회가 좀 더 사람을 더 중요시하고 인재를 중요시해서 좀 더 아름답게 더 잘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저는 이제는 학회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많이 해봤거든요. 학회도 해봤고 강의도 해봤고 많은 부분을 해봤는데 미련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이제 갈 길은 딱 정해졌어요. 굉장히 아주 심플해졌고 그 당시에는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당히 현명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상당히 참 중요한 조언자가 있었어요. 그 학회를 그만두는 상황에서 우리 임 본부장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보고 아직도 회장님이라 하거든요. 회장님, 학회 회장으로 남을 겁니까? 아니면은 한의학의 정신의학자로 남으시겠습니까? 갈등도 없이 나는 정신의학자로 남고 싶다. 굉장히 중요한 그 조언이었죠. 그래서 저는 학회 회장보다는 정신의학자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